이 멍청한 것! 시어머님 환갑상에 이런 허접한 나무를 올리겠다고? 둘째 동서 박 씨가 순옥의 광주리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정성껏 손질한 도라지와 고사리가 마루 바닥에 우수수 흩어졌지요. 스물셋 막내 며느리 순옥은 떨리는 손으로 나무를 주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환갑잔치를 하루 앞둔 김 대감 댁 막내 며느리의 수모는 절정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청운아 씨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는 야담 함께 들어볼까요? 때는 매화꽃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이른 봄이었습니다. 한양에서 손꼽히는 부잣집 김 대감댁에는 7 아들이 있어 며느리도 7이나 되었지요. 30칸이 넘는 기와집 안에는 늘 비단옷 입은 며느리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나 막내 순옥만큼은 그 웃음 속에 끼지 못했습니다. 순옥은 가난한 몰랑 양반 집안 출신으로 친정 부모가 입 하나 줄이려고 황급히 시집 보낸 처지였습니다. 키는 작았으나 맑은 눈동자와 순박한 인상을 지닌 순옥은 성품 또한 착하고 부지런했지요. 하지만 세력당당한 집안 출신인 위쪽 동서들 눈에 순옥은 그저 눈에 가시일 뿐이었습니다. 아이고 막내야, 너는 어째 매번 이 모양이냐? 셋째 동서 최 씨가 비단 손수건으로 코를 막으며 혀를 찼습니다. 순옥이 새벽부터 부엌에서 생선을 구우며 연기를 내자 위쪽 동서들이 하나둘씩 몰려든 것이었지요. 넷째, 다섯째, 여섯째 동서까지 부엌 문턱에 줄지어 서서 순옥을 향해 눈을 흘깁니다. 형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서툴러서 그렇습니다.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순옥이 고개를 깊이 숙이며 사죄했으나 큰형님 김 씨의 서슬퍼런 목소리가 안채를 울렸습니다. 큰형님은 35 나이에 거만한 성품을 지닌 여인으로 영의정댁 친척이라는 배경을 늘 내세우며 시댁에서 권세를 부렸지요. 죄송하면 다 되는 줄 아느냐?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기는 하고 있어. 시어머님 환갑잔치를 앞두고 집안이 정갈해야 할 텐데. 이따위 탄 냄새를 풍기다니 참으로 불충하구나. 큰형님이 순옥의 광주리를 들여다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실 위쪽 동서들은 시어머니 환갑에 바칠 화려한 비단과 금비녀를 장만하느라 분주했으나 가진 것 없는 순옥은 그저 정성껏 산 나무를 뜯고 생선을 손질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큰형님 말씀이 맞습니다. 막내는 친정에서 가져온 것도 없으면서 감히 환갑상에 이런 초라한 것을 올리겠다니 채통도 모르는 것이지요. 다섯째 동서 송 씨가 가늘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송 씨는 호조판서 댁딸로 늘 자신의 출신을 자랑하며 순옥을 깔보았지요. 순옥의 눈가에 어느덧 이슬 같은 눈물이 맺혔으나 차마 형님들 앞에서 눈물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엌 밖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형수님들, 아침부터 무슨 소동이십니까? 7째 아들이자 순옥의 남편인 준서가 마당으로 들어서며 물었습니다. 28배 준서는 단정한 인상에 책 읽기를 좋아하는 선비, 기질이 있었으나 형님들 앞에서는 늘 기가 죽어 지냈지요. 형수들의 권세가 워낙 당당했기에 막내 동서를 감싸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막내 동서가 또 실수를 저질렀구려. 환갑 준비도 제대로 못하면서 집안에 매운 연기나 풍기고 있으니 이를 어쩐단 말이오. 둘째 동서가 가슴을 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준서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순옥을 바라보았으나 형수들 앞에서 아내를 두둔할 용기가 나지 않았지요. 그저 부인 조심하시오 하며 작은 목소리로 당부할 뿐이었습니다. 순옥은 다시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 부채질을 시작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목을 따갑게 했으나 순옥은 꾹 참으며 불길을 지폈지요. 동서들은 저희끼리 수군대며 안채로 돌아갔고 부엌에는 순옥 혼자만 남겨졌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순옥은 잘 살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순옥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친정 부모님께 말을 건넸습니다.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변변한 혼수 하나 챙겨오지 못한 것이 늘 가슴에 한으로 남았지요. 하지만 순옥은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동서들에게 구박을 받더라도 시부모님께 효도하고 남편을 내조하는 것만이 순옥이 할 수 있는 도리라고 믿었으니까요. 해가 중천에 떠오를 무렵 순옥은 겨우 환갑상에 올릴 음식 준비를 마쳤습니다. 소박하지만 정갈하게 담아낸 나물과 생선구이, 그리고 밤새 고아 만든 도라지청이 전부였지요. 순옥은 광주리를 들고 안채로 향했으나 대청마루에는 이미 동서들이 준비한 화려한 선물들이 가득 놓여 있었습니다. 큰형님은 평양에서 공수해 온 최고급 비단을, 둘째 형님은 영롱한 빛깔의 옥비녀를 내놓았습니다. 다른 동서들도 경쟁하듯 값비싼 폐물과 보석을 진열해 두었지요. 순옥의 소박한 광주리는 그 화려함 속에서 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어머, 막내가 준비한 게 저것뿐이야? 장터에서 파는 푼돈짜리 아니냐? 여섯째 동서 정씨가 킬킬거리며 웃었습니다. 다른 동서들도 저마다 비웃음을 흘렸지요. 순옥은 고개를 푹 숙인 채 광주리를 한쪽 구석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 화려한 비단과 보석보다 더 귀한 것은 진심 어린 효심이라는 것을요. 순옥이 산속을 헤매며 캔도라지는 요즘 기침이 심하신 시어머니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것이었지요. 밤을 새워 고아 만든 도라지청에는 순옥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매화꽃 향기가 바람에 실려 안채로 스며들었습니다. 봄은 왔으나 순옥의 마음 속에는 아직 겨울 같은 추위가 남아 있었지요. 7 동서 사이에서 가장 천대받는 막내 며느리, 하지만 그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지닌 순옥의 시련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과연 내일 열릴 환갑잔치에서 순옥은 무사히 하루를 버틸 수 있을까요? 김대감 댁의 화려한 기와지붕 아래 막내 며느리의 고단한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시어머니인 이씨 부인의 환갑날이 밝았습니다. 김대감 댁은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지요. 대문 앞에는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하객들의 가마가 줄을 이었고 안채와 사랑채 곳곳에서 웃음소리와 덕담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순옥은 동이 트기도 전부터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손님상에 올릴 떡과 과일을 준비하고 술상을 차리느라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이 맺혔지요. 하지만 위쪽 동서들은 각자 방에서 한가롭게 단장을 하며 화려한 치마 저고리를 골라 입기에 바빴습니다. 막내야, 손님들께 드릴 수정과가 부족하니 어서 더 끓여라. 큰형님 김씨가 비단 치마를 휘날리며 부엌으로 들어와 명령을 내렸습니다. 순옥은 네 형님 하며 고개를 숙이고는 다시 아궁이 앞으로 향했지요. 손은 이미 불에 대어 붉게 부어올랐으나 순옥은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를 무렵 본격적인 환갑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대청마루에는 호화로운 상이 차려졌고 시어머니 이씨 부인께서 화려한 화롯을 입고 자리에 앉으셨지요. 이씨 부인은 60 나이에도 단정한 얼굴과 온화한 성품을 지닌 분으로 평소 며느리들을 공평하게 대하려 애쓰셨으나 큰 며느리의 기세에 눌려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형편이었습니다. 어머님, 소부샤 푸들이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올리겠습니다. 큰형님이 나서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그녀가 내민 것은 평양에서 특별히 공수해 온 최고급 운문 비단이었지요. 붉은 빛깔의 금실로 술을 놓은 그 비단은 대청마루 전체를 환하게 밝힐 만큼 화려했습니다. 어머, 큰형님. 이 비단은 궁중에서도 구하기 힘든 것 아니옵니까? 둘째 동서 박씨가 감탄사를 연발하며 치켜세웠습니다. 큰형님은 우쭐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어머님께서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이제라도 좋은 것을 입으셔야지요. 하객들도 모두 감탄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이어서 둘째 동서가 나섰습니다. 그녀가 내놓은 것은 영롱한 빛깔의 옥비녀 한 쌍이었습니다. 햇빛에 비춘 이 푸른빛과 붉은빛이 영롱하게 어우러지며 눈부신 광채를 뿜어냈지요. 어머님, 이 옥비녀는 저희 친정 어머님께서 물려주신 것인데 어머님께 드리고자 가져왔습니다. 하며 박 씨는 공손히 두 손으로 비녀를 올렸습니다. 셋째부터 여섯째 동서들도 차례로 나서며 값비싼 패물과 보석을 바쳤습니다. 금가락지, 진주 목걸이, 비취노리개, 은장도까지 대청마루는 온통 보물 창고를 방불케 했지요. 하객들은 김대감댁 며느리들이 참으로 효성이 지극하구나 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구석에 조용히 서 있던 순옥에게 향했지요. 큰형님이 짐짓 놀란 척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막내 동서를 깜빡했구나. 막내야, 내가 준비한 선물은 어디 있느냐? 순옥은 떨리는 손으로 광주리를 들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안에는 소박한 무명수건 몇 장과 정성껏 구워 만든 도라지청 한 병이 전부였지요. 화려한 비단과 보석들 사이에서 순옥의 선물은 더없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어머, 저게 뭐냐? 장터에서 파는 푼돈짜리 아니냐? 다섯째 동서 송씨가 코웃음을 치며 비웃었습니다. 여섯째 동서도 킬킬거리며 가세했지요. 막내 동서는 참으로 기특하구나. 어머님 환갑에 그런 귀한 것을 준비하다니 하며 빈정거렸습니다. 순옥은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푹 숙였으나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소부가 정성이 부족하여 변변한 것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하오나 어머님께서 요즘 기침이 심하시다 하여 산속 깊은 곳에서 도라지를 캐어 밤새 고아 만든 것이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어떤 이는 참으로 효심이 지극하구나 하며 감동했으나 어떤 이는 빈손이나 마찬가지로군 하며 혀를 찼지요. 큰형님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순옥을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이씨 부인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동서들의 화려한 선물들을 스쳐 지나가듯 바라보다가 순옥이 건넨 도라지 청병을 두 손으로 소중히 받아들었지요. 막내야, 내가 이걸 언제 준비했느냐. 밤새 고생했겠구나 하며 이씨 부인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이씨 부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 화려한 비단과 보석은 며느리들의 친정 재산일 뿐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하지만 순옥이 밤새 산길을 헤매며 캔 도라지에는 진심 어린 효심이 담겨 있었지요. 잔치가 무르익어갈 무렵 순옥은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손님들께 드릴 음식을 나르고 빈 그릇을 치우는 일은 모두 순옥의 몫이었지요. 위쪽 동서들은 손님들과 담소를 나누며 우아하게 웃음꽃을 피웠으나 순옥은 땀범벅이 된 채로 부엌과 대청마루를 오가며 시중을 들었습니다. 막내야, 술이 부족하니 어서 더 가져오너라. 막내야, 손님들 수저가 모자라니 챙겨오거라. 동서들의 명령은 끝이 없었습니다. 순옥은 네 형님 하며 묵묵히 일을 처리했지요.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잔치가 끝났으나 순옥의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온 집안에 흩어진 그릇과 상을 정리하고 부엌을 깨끗이 닦는 일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달이 중천에 떠오를 무렵 순옥은 겨우 일을 마치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 준서는 이미 잠들어 있었지요. 순옥은 조용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으나 마음 한구석은 따뜻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자신의 선물을 기뻐하셨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매화꽃 향기가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봄바람은 부드러웠으나 순옥의 앞날에는 아직 거센 풍파가 기다리고 있었지요.
화려한 환갑잔치 뒤에 숨겨진 동서들의 시샘과 질투. 그리고 곧 닥쳐올 집안의 위기를 순옥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김 대감 댁의 평화로운 밤은 깊어가고 있었으나 먹구름은 이미 저 멀리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환갑잔치가 끝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김 대감 댁은 잔치의 흥겨움이 아직 가시지 않아 평소보다 활기찬 분위기였지요. 큰형님을 비롯한 동서들은 마당에 모여 앉아 잔치 때 받은 선물들을 자랑하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우리 친정 오라버님께서 보내신 비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십니까? 궁중에서도 이런 물건은 구하기 힘들다 하시더군요. 큰형님 김씨가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습니다. 다른 동서들도 저마다 친정 자랑에 여념이 없었지요. 순옥만이 홀로 빨래터에서 산더미 같은 빨랫감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잔치가 끝난 뒤 쌓인 일은 모두 순옥의 몫이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더니 곧이어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김 대감께서 계시냐, 어명이시다. 순옥은 깜짝 놀라 빨래 방망이를 놓고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대문 앞에는 일금부 관리 서너 명이 칼을 찬 채 위엄 있게 서 있었지요. 붉은 도포를 입은 관리의 얼굴에는 냉엄한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이시오? 우리 대감께서 무슨 잘못이라도 있단 말이오? 사랑채에서 급히 뛰어나온 김 대감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 대감은 65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와 온화한 성품을 지닌 분으로 평생 청렴결백하게 호조판서 벼슬을 해온 어른이었지요. 일금부 관리가 품에서 문서를 꺼내 펼쳐 보였습니다. 김 대감, 그대는 호조의 공금을 횡령하고 지방 수령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고발되었소. 즉시 일금부로 출두하시오. 그 말이 떨어지자 안채에서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동서들이 후다닥 방 안으로 숨어들었고 하인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지요. 김 대감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무슨 헛소리요. 나는 평생 한 푼도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이 없소. 이것은 누군가의 모함이요. 김 대감이 목소리를 높여 항변했으나 일금부 관리는 냉정하게 말했지요. 그것은 일금부에 가서 밝히시오. 어서 따라오시오. 그 순간 사랑채 문이 벌컥 열리며 준서를 비롯한 7 아들이 모두 뛰어나왔습니다. 아버님을 함부로 대하지 마시오 하며 큰아들이 앞을 가로막았으나 일금부 관리들은 칼자루에 손을 올려 위협했지요. 방해하는 자는 역적으로 다스리겠다. 물러서거라. 결국 김 대감은 일금부 관리들에게 이끌려 대문을 나섰습니다. 순옥은 멀어져 가는 김 대감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지요. 준서도 창백한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김 대감이 끌려간 뒤 집안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 얼굴만 쳐다보았고 안채에서는 시어머니 이씨 부인의 통곡 소리가 들려왔지요. 순옥은 급히 안채로 달려가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아버님께서는 결백하시니 곧 풀려나실 것입니다. 순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시어머니를 위로했으나 이씨 부인은 정신을 잃을 듯 비틀거렸지요. 큰형님을 비롯한 동서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었으나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보다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이를 어쩐단 말이냐. 시아버님이 역적으로 몰리시다니. 둘째 동서 박 씨가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알 수 있었지요. 저들의 눈빛에는 시아버지에 대한 염려보다 자신들의 신세를 걱정하는 기색이 더 짙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집안에는 음침한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안채가 무덤처럼 조용했지요.
순옥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했으나 아무도 밥상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서방님, 진지 드세요. 순옥이 준서에게 밥상을 내밀었으나 준서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어찌 밥이 넘어가겠소. 아버님께서 의금부에서 고초를 당하고 계실 텐데 준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요. 이튿날 아침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호조 곳간에서 공금 횡령을 증명하는 장부가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지요. 그 장부에는 김대감의 필체로 보이는 글씨로 각 지방 수령들에게 받은 뇌물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조작이요. 저것은 아버님 필체가 아니요. 준서가 분노하며 소리쳤으나 이미 소문은 한양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청렴결백하다던 김대감이 사실은 탐관오리였다는 말이 거리에 떠돌았지요. 그날 밤 순옥은 준서와 함께 의금부 앞까지 가보았습니다. 차입을 신청했으나 허락받지 못했고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신음 소리만이 순옥의 가슴을 찢어 놓았지요. 김 대감께서 신문을 받으며 매를 맞고 계신다는 것을 순옥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순옥은 눈물을 흘리며 담장에 손을 짚었습니다. 준서 역시 이를 악물고 주먹으로 담을 쳤지요. 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김대감은 겨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처참했지요. 얼굴은 부어올랐고 허리는 곧게 펴지지 않았으며 걸음걸이조차 비틀거렸습니다. 순옥과 준서가 급히 달려가 김대감을 부축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십니까? 준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으나 김대감은 고개만 저을 뿐 말이 없었습니다. 의금부에서 받은 고문과 수모가 얼마나 혹독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지요. 안채로 돌아온 김대감은 이씨 부인의 품에 안겨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인, 이것은 누군가의 음모요. 나는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소. 김대감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요. 그날 저녁 뜻밖의 소식이 또다시 전해졌습니다. 영의정 윤대감이 상소를 올려 김대감을 탄핵했다는 것이었지요. 윤대감은 김대감의 오랜 정적으로 왕세자 책봉 문제를 두고 김대감과 심하게 대립해온 인물이었습니다. 윤대감의 지시로구나. 저자가 나를 제거하려고 이런 계략을 꾸민 것이다. 김대감이 이를 갈며 분노했으나 이미 대세는 기울어진 뒤였습니다. 조작된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매수된 증인들이 김대감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냈지요. 마침내 닷새째 되던 날, 임금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증거가 확실치는 않으나 의혹이 짙으니 김대감은 호조판서 벼슬에서 파직하고 재산 일부를 몰수하라. 또한 한양에서 물러나 시골로 내려가 몸을 조심하라. 유배는 아니었으나 사실상 쫓겨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김대감 댁에 화려했던 영화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지요. 매화꽃이 지고 봄바람이 불어왔으나 김대감 댁에는 차가운 겨울바람만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불안한 마음으로 앞날을 바라보았습니다. 과연 이 집안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위쪽 동서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먹구름은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임금의 결정이 내려진 다음 날 관가에서 관리들이 김대감 댁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재산 일부를 몰수하라는 어명이시다. 곳간 열쇠를 내놓으시오 하며 관리들은 거침없이 안채로 들어섰지요. 잠깐만 기다려 주시오. 우리가 정리할 시간을. 큰아들이 황급히 말려보았으나 관리들은 이미 곳간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마당 한쪽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지요. 곳간 안에 쌓여있던 쌀가마니, 비단 뭉치, 은자 항아리가 차례로 실려 나왔습니다. 김대감 댁의 자랑이던 청자 항아리와 서화도 관가로 압류되어 갔지요.
관리들은 토지 문서까지 챙겨가며 말했습니다. 경기도 일대 토지 절반은 관가에 귀속되었소. 나머지는 그대들이 생계를 유지하도록 남겨두겠소. 김 대감은 사랑채 마루에 주저앉아 그 광경을 무기력하게 바라만 보았습니다. 평생을 청렴하게 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빼앗겨 가는 것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지요. 이 씨 부인은 안채에서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제가 곁에 있사옵니다. 순옥이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 부인의 몸은 떨림이 멈추지 않았지요. 평생 부귀영화를 누리던 분이 하루아침에 몰락한 집안의 안주인이 된 것입니다. 관가 관리들이 떠난 뒤 집안은 텅 빈 듯 허전했습니다. 그동안 풍족하게 채워져 있던 곳간은 거의 텅텅 비워졌습니다. 순옥은 남은 쌀을 세어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그날 저녁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랫동안 김 대감 댁을 섬기던 하인 대여섯 명이 짐을 꾸려 대문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지요. 너희들 어디 가는 것이냐? 준서가 황급히 달려가 물었으나 하인들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도련님, 죄송하옵니다. 저희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댁에서는 봉급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 다른 곳을 알아보려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다오. 우리 아버님께서 억울함을 풀면 다시 예전처럼. 준서가 애원했으나 하인들은 이미 마음을 굳힌 듯 했습니다. 한 명, 두 명 대문을 나서는 하인들을 보며 순옥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요. 어려울 때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진정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부터 안채의 분위기는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동서들은 자기 방 안에만 틀어박혀 좀처럼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요. 간혹 복도에서 마주치면 수군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이러다 우리까지 연좌제로 끌려가는 거 아니야? 호조 판서 댁 며느리였다는 게 이제는 수치스러운 일이 되었어. 순옥은 그 소리를 들으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가족이 힘을 모아야 하는데 동서들은 오히려 제 살 길만 찾고 있었지요. 사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순옥은 우연히 큰 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았습니다. 호기심에 조용히 다가가니 동서들이 모두 모여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순옥은 문틈으로 안을 살짝 들여다보았지요. 언니,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겁니까? 친정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여섯째 동서정 씨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큰형님 김 씨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지요.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 시아버님께서 역적으로 몰리신 마당에 우리까지 같이 망할 수는 없지 않겠어.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둘째 동서 박 씨가 물었습니다. 큰형님은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지요. 일단 귀중품을 챙겨 두어야 해. 관가에서 다시 올지도 모르니까. 내 친정에서 가져온 금부치와 비단은 절대 빼앗길 수 없어. 저도 옥비녀는 꼭 지켜야겠어요. 친정 어머님 유품인데 다른 동서들도 하나둘씩 맞장구를 쳤습니다. 순옥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답답해졌지요. 시부모님께서 고초를 겪고 계시는데 며느리들은 재물 챙기기에만 급급한 것입니다. 그럼 언제 떠날 겁니까? 넷째 동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큰형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지요. 관가에서 또 무슨 조치를 취할지 모르니 일단 보름만 더 지켜보자. 그동안 몰래 짐을 싸두고 때가 되면 야반 도주하는 거야. 막내는 어쩌고요? 셋째 동서가 물었습니다. 큰형님은 코웃음을 쳤지요. 막내야 워낙 순진하니까 눈치도 못 챌 거야. 우리가 떠나고 나면 알아서 하겠지. 가진 것도 없는 주제에 뭘 챙기겠어. 동서들이 킬킬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옥은 주먹을 불끈 쥐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지요. 방으로 돌아온 순옥은 잠든 준서 곁에 조용히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지요. 형님들이 모두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걸까? 시부모님을 누가 모실까? 순옥의 가슴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순옥은 동서들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과연 큰형님은 몰래 자기 방에서 보따리를 싸고 있었고, 다른 동서들도 하나둘씩 귀중품을 챙기는 모습이 보였지요. 막내야, 오늘 저녁은 내가 준비해라. 우리는 좀 쉬어야겠다. 큰형님이 명령조로 말했으나 순옥은 네 형님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는 동서들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순옥에게 일을 떠넘기고 있었지요. 저녁 무렵 순옥은 부엌에서 홀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준서가 들어와 순옥의 어깨에 손을 올렸지요. 부인, 고생이 많소. 형수님들이 요즘 너무 심한 것 같소. 준서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지요. 괜찮습니다, 서방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으니 당연한 것이지요. 하지만 준서가 말을 잇지 못하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순옥은 준서의 손을 꼭 잡았지요. 서방님,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머님과 아버님 곁을 지켜야 합니다. 다른 분들이 어떻게 하든 우리만은 끝까지 효도를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순옥의 맑은 눈동자를 보며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인 말이 옳소. 나도 그럴 생각이요. 그날 밤 순옥은 시어머니 이씨 부인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이씨 부인은 촛불 아래에서 눈물을 닦고 계셨지요. 어머님, 소부가 왔사옵니다. 순옥이 조용히 말하자 이씨 부인은 순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지요. 막내야, 이 집안이 이렇게 망하다니. 내가 무슨 죄를 지어 이런 벌을 받는단 말이냐. 이씨 부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시어머니 곁에 앉아 그 손을 잡았지요. 어머님, 아직 끝난 것이 아니옵니다. 아버님께서는 결백하시니 반드시 억울함이 풀릴 것입니다. 그때까지 소부가 곁에서 모시겠사옵니다. 이씨 부인은 순옥의 손을 꼭 쥐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막내야, 내가 있어 이 심이 스무가 힘을 낸다. 고맙구나. 순옥은 시어머니를 부축해 누이고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방을 나섰지요. 복도를 지나는데 큰형님의 방에서 또다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들은 떠날 준비를 하고 계시는구나. 순옥은 한숨을 내쉬며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으나 순옥만은 시부모님 곁을 절대 떠나지 않으리라 다짐했지요. 매화꽃은 이미 다 지고 봄은 깊어가고 있었으나 김대감댁에는 여전히 찬 바람만이 불고 있었습니다. 순옥의 시련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환갑잔치가 끝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김대감은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여러 차례 상소를 올렸으나 윤대감파에서 매수한 증인들의 거짓 증언이 계속 나오며 오히려 상황은 악화되기만 했지요. 마침내 관가에서 최후 통첩이 날아왔습니다. 김대감 댁은 한 달 안에 한양을 떠나라. 경기도 외곽의 시골로 물러나 조용히 지내도록 하라. 관가 관리가 전한 어명에 김대감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한양에 머물 수 없게 된 것이지요. 평생을 살아온 집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에 이씨 부인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순옥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마치고 안채로 향하다가 이상한 기척을 느꼈지요. 사랑채와 안채 곳곳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곧이어 뒷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 밤중에
누가 밖으로 나가시는 걸까? 순옥은 조심스럽게 뒤뜰로 향했습니다. 달빛 아래 보이는 것은 큰형 내외가 보따리를 짊어진 채 담장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었지요. 그 뒤를 따라 둘째 형 부부, 셋째 형 부부도 하나둘씩 나타났습니다. 아주버님들, 형님들, 지금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순옥이 다급하게 소리치자 형제들과 동서들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큰형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막내야, 너는 자고 있어야 할 시간 아니냐? 큰형이 짐짓태연한 척하며 말했으나 순옥은 이미 모든 것을 눈치챘습니다. 6쌍의 부부 손에는 저마다 보따리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금부치와 비단이 가득 차 있었지요. 아주버님들, 형님들, 설마 지금 이 집을 떠나시려는 겁니까? 시어머님과 시아버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순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큰형님 김씨가 차갑게 대답했지요. 막내야, 정신 차려라. 이제 이 집안은 끝났어. 역적의 자식과 며느리로 살 수는 없지 않겠느냐. 큰형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막내야, 우리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아버님께서 억울하시든 말든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아버님께서는 억울하게 모함을 받으신 겁니다. 순옥이 울먹이며 항변했으나 둘째 형 부부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억울하든 말든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우리는 처가와 친정으로 가서 새 삶을 찾을 거야. 그때 넷째부터 6째 형제 부부까지 뒷문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모두 보따리를 들고 있었지요. 6쌍의 부부가 모두 야반도주를 계획한 것입니다. 아주버님들, 형님들, 제발 이러지 마세요. 어머님, 아버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순옥이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으나 5째 형수송 씨가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막내야, 정 그렇게 효도하고 싶으면 너 혼자 남아서 해라.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겠다. 6째 형수정 씨도 킬킬거리며 웃었지요. 그래, 막내는 어차피 갈 데도 없잖아. 빈손으로 시집 온 주제에 친정에서 받아주기나 하겠어. 형제들과 동서들의 비웃음이 밤 공기를 찢었습니다. 순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요. 큰형이 마지막으로 순옥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막내야, 우리는 이제 이 집과 인연을 끊는다. 너도 살고 싶으면 어서 도망치거라. 큰형의 말이 끝나자 6쌍의 부부는 뒷문으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옥은 무릎을 꿇은 채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주버님들, 형님들. 순옥이 마지막으로 소리쳤으나 이미 그들의 모습은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담장 너머로 발소리만 점점 멀어져 갔지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뒷뜰에서 순옥의 흐느끼는 소리를 들은 준서가 급히 뛰어왔습니다. 부인, 무슨 일이요? 준서가 순옥을 부축해 일으키며 물었습니다. 순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서방님, 아주버님들, 형님들께서 모두 떠나셨사옵니다. 저희를 버리고 도망가셨습니다. 준서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급히 사랑채와 안채를 돌아다니며 형님들의 방문을 열어보았지요. 과연 모든 방은 텅 비어 있었고 귀중품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형님들까지 아버님을 버리고 가시다니. 준서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빈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순옥이 준서의 곁으로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지요. 서방님, 이제 어쩌면 좋겠습니까? 준서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지요. 순옥은 준서를 부축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방님, 진정하세요. 아직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머님과 아버님을 모실 터이니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준서는 순옥을 끌어안았습니다. 부인, 미안하오. 부인께 이런 고생을. 순옥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지요. 서방님, 부부는 어려울 때 함께 이겨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튿날 아침 김대감과 이씨 부인은 6 아들 부부가 모두 도망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씨 부인은 충격에 정신을 잃고 쓰러졌지요. 7 아들 중 6이 나를 버렸구나. 김대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순옥이 시어머니를 부축하고 다가오는 모습을 보며 고개를 들었지요. 하지만 준서와 순옥이 남아있구나. 이 2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효자 효부로다. 텅 빈 집안에 이제 김대감 내외와 준서 부부만이 남았습니다. 순옥의 시련은 더욱 깊어지고 있었으나 그녀의 효심만은 더욱 빛나고 있었습니다. 6 형제 부부가 도망간 다음 날 아침, 김대감 댁은 무덤처럼 조용했습니다. 30칸이 넘던 기와집에 이제 김대감 내외와 준서 부부 단 4사람만 남았지요. 텅 빈 사랑채와 안채를 바라보며 김대감은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7 아들을 낳고 길렀건만 6이 나를 버리고 갔구나. 김대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씨 부인은 안채 마루에 앉아 빈 방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지요. 6 며느리, 6 아들이 모두 우리를 저버렸구나. 내가 무슨 죄를 지어 이런 벌을 받는단 말이냐. 이씨 부인의 통곡 소리가 빈 집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순옥은 시어머니 곁에 앉아 그 손을 꼭 잡았지요. 어머님, 아직 저희가 있지 않사옵니까? 소부와 서방님이 평생 곁을 지키겠사옵니다. 김대감은 준서를 불러 앞에 앉혔습니다. 준서야, 내 형님들은 모두 나를 버렸으나 너만은 남아주었구나. 너야말로 진정한 내 아들이로다. 준서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께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소자는 절대 아버님 곁을 떠나지 않겠사옵니다. 한양을 떠나야 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김대감은 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에 있는 먼 친척 집으로 향하기로 결정했지요. 출발 전날 밤, 순옥과 준서는 단둘이 남은 살림을 정리하며 밤을 새웠습니다. 부인, 이 큰 집을 우리 둘이서만 정리하려니 막막하구려. 준서가 한숨을 쉬자 순옥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서방님, 우리 부부가 힘을 합치면 못할 것이 없사옵니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이불, 그릇 몇 개가 전부였지요. 순옥은 자신이 시집 올 때 가져온 낡은 무명 괴짝도 챙겼습니다. 부인, 그 낡은 괴짝까지 가져가시려오? 준서가 물었으나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방님, 이것은 친정 부모님께서 주신 유일한 혼수입니다. 비록 초라하지만 버릴 수 없사옵니다. 이튿날 새벽, 김대감 일행은 한양을 떠났습니다. 수레 한 대에 짐을 싣고 김대감과 이씨 부인이 그 위에 앉았지요. 순옥과 준서는 걸어서 수레를 끌었습니다. 한때 하인들과 7 아들 부부가 가득했던 김대감 댁의 초라한 행렬이었습니다. 한양 성문을 나서며 김대감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리라 김대감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길은 험했습니다. 봄비가 내려 질척거리는 지늘길을 수레가 자꾸 빠졌지요. 준서는 온 힘을 다해 수레를 밀었고 순옥도 뒤에서 힘껏 밀어 올렸습니다. 서방님, 제가 도와드리겠사옵니다. 순옥이 수레를 밀자 치마가 지늘투성이가 되었으나 순옥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직 시부모님을 편히 모시는 것만 생각했지요. 첫날 해가 저물 무렵 일행은 작은 주막에 여장을 풀었습니다. 순옥은 주막 주인에게 부탁하여 따뜻한 물을 얻어 시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렸지요. 막내야, 내가 이런 고생을 하다니. 다른 며느리들은 모두 우리를 버렸는데 내가 홀로 우리를 지키는구나. 이씨 부인이 눈물을 흘리자 순옥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것이 며느리의 도리이옵니다. 이튿날도 길은 계속되었습니다. 산길을 오르내리며 수레가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지요. 순옥의 손은 수레를 밀다가 물집이 잡히고 터졌으나 순옥은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걸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무렵 일행은 겨우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 끝자락에 초가집 한 채가 보였지요. 김대감의 먼 친척인 김진사가 나와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시오, 대감마님. 여서 아들이 모두 떠났다는 소문을 들었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오. 김진사는 나이 60이 넘은 노인으로 일찍이 벼슬기를 포기하고 시골에 은거하며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그는 김대감의 억울함을 알고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지요. 초가집은 방이 2칸밖에 없었으나 김대감 일행에게는 더없이 고마운 곳이었습니다. 순옥은 짐을 풀고 곧바로 부엌으로 향했지요. 오랜 여행에 지치신 시부모님께 따뜻한 죽을 쏘어 드려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순옥은 시어머니께 죽 한 그릇을 정성껏 떠서 올렸습니다. 이 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지요. 막내야, 6 며느리는 다 나를 버렸는데 내가 이렇게 나를 살리는구나. 이 씨 부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순옥은 시어머니의 마른 손을 꼭 잡았지요. 어머님, 소부가 평생 어머님을 모시겠사옵니다. 김대감도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서야, 내게는 정말 훌륭한 부인이 있구나. 순옥이야말로 우리 집안의 진정한 기둥이로다. 그날 밤 순옥은 남편과 함께 작은 방에 누웠습니다. 몸은 피곤했으나 마음은 평온했지요. 비록 화려한 기와집은 떠났지만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순옥은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창밖에서는 봄밤의 벌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양의 번화함은 멀어졌으나 순옥의 마음속에는 언젠가 다시 일어서리라는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시골 생활이 한 달여 지났습니다. 순옥은 새벽부터 밤늦도록 일했지요. 밭을 일구고 빨래를 하고 시부모님을 정성껏 모셨습니다. 준서도 낮에는 품팔이를 나가 푼돈을 벌어왔고 저녁에는 아버지와 함께 억울함을 풀 방법을 궁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옥은 방을 정리하다가 구석에 놓인 낡은 무명 괴짝을 발견했습니다. 시집 올 때 가져온 유일한 혼수였지요. 동서들의 비웃음을 샀던 그 초라한 괴짝이었습니다. 이것도 정리를 해야겠구나. 순옥은 괴짝을 열고 안을 살폈습니다. 낡은 무명 수건 몇 장과 옷가지가 전부였지요. 순옥은 시부모님께 드릴 옷가지를 찾으려고 괴짝 밑바닥까지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괴짝 바닥을 만지던 순옥의 손끝에 이상한 감촉이 느껴졌지요. 밑바닥 천이 들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순옥은 조심스럽게 천을 걷어냈습니다. 어머, 이게 뭐지? 천 아래에는 낡은 종이 뭉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순옥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꺼냈지요. 종이는 여러 장의 문서로 보였습니다. 순옥은 촛불을 가까이 가져와 문서를 펼쳐보았습니다. 첫 장에는 익숙한 필체의 글씨가 적혀 있었지요. 순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것은 시아버님의 필체가 아닌가. 순옥은 급히 문서를 자세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10여 년 전 호조에서 작성된 장부와 문서들이었지요. 김대감이 직접 쓴 친필로 당시 지방수령들과 주고받은 공문서와 회계 장부가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순옥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문서들은 김대감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윤대감파에서 조작한 장부와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지요. 서방님, 서방님. 순옥이 다급하게 준서를 불렀습니다. 준서가 급히 달려왔지요. 부인, 무슨 일이요? 서방님, 이것 좀 보세요. 제 괴짝 밑에서
이런 문서들이 나왔사옵니다. 준서는 문서를 받아 들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것은 아버님의 친필이 아니오. 어떻게 이것이 부인의 괴짝에. 순옥도 어리둥절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사옵니다. 시집올 때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순옥은 문득 아버지가 생전에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 김 대감 밑에서 서리로 일했던 분이었지요. 은퇴하신 뒤 가난하게 사셨지만 항상 김 대감을 존경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이것을 숨겨두셨던 게 아닐까. 순옥의 말에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소. 장인어른께서 호조에서 일하실 때 이 문서들을 보관하셨던 모양이오. 두 사람은 급히 김 대감을 찾아갔습니다. 김 대감은 사랑채에서 한숨을 쉬고 계셨지요. 아버님, 이것을 보세요. 준서가 문서를 올리자 김 대감은 놀란 표정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촛불 아래 문서를 읽어 내려가던 김 대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지요. 오호, 이것은 내가 15년 전에 작성했던 호조 장부가 아니냐. 이것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순옥의 혼수 괴짝에서 나왔사옵니다. 준서의 대답에 김 대감은 더욱 놀랐습니다. 순옥의 친정아버지께서 이것을 보관하고 계셨단 말이냐? 순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 친정아버지께서는 젊은 시절 아버님 밑에서 서리로 일하셨다고 들었사옵니다. 아마도 그때 이 문서들을 우연히 보관하게 되신 것 같습니다. 김 대감은 문서를 더욱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의 눈빛이 점점 밝아졌지요. 이것이다. 바로 이것이 내 결백을 증명할 증거다. 이 장부를 보면 윤대감파에서 조작한 장부가 거짓임을 밝힐 수 있다. 김 대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순옥의 손을 꼭 잡았지요. 막내야, 내가 우리 집안을 살렸구나. 내 친정아버지께서 이 귀한 증거를 남겨주셨도다. 순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 무시받았던 순옥이 가져온 그 낡은 괴짝이 사실은 쓰러진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울 열쇠였던 것이지요. 김진사도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문서를 살펴본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대감마님, 이 문서들은 진품이 분명하오. 이것을 가지고 다시 상소를 올리시오. 반드시 억울함을 풀 수 있을 것이오. 그날 밤 김 대감은 준서와 함께 밤을 새워 상소문을 작성했습니다. 순옥은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끓여 올리며 두 사람을 뒷바라지했지요. 부인 정말 고맙소. 부인이 아니었다면 우리 집안은 영영 일어서지 못했을 것이오. 준서가 순옥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순옥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지요. 서방님, 이것은 모두 하늘의 뜻이옵니다. 제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도와주신 것이옵니다. 새벽녘 상소문이 완성되었습니다. 김 대감은 곧바로 한양으로 사람을 보내 상소문과 증거 문서를 임금께 올렸지요. 과연 임금께서 이 증거를 믿어주실까? 김 진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으나 김 대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진실이오. 하늘이 우리를 돕고 계시오. 아버님, 반드시 억울함이 풀릴 것이옵니다. 순옥이 시아버지 곁에 앉아 다독였습니다. 준서도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지요. 아버님, 이제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날부터 김 대감 댁은 한양에서 소식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순옥은 매일 아침 하늘을 향해 기도했지요. 아버지, 부디 도와주세요. 시아버님의 결백이 밝혀지게 해주세요. 초가집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살구꽃이 지고 이제 복숭아꽃이 피어나는 계절이었지요. 순옥의 마음속에는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과연 임금께서는 어떤 결정을 내리실까요?
순옥의 효심과 지혜가 마침내 빛을 발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임금의 복직 어명이 내려진 지 보름 뒤 김대감 일행은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윤대감파의 조작이 밝혀지며 오히려 그들이 역적으로 처벌받았고 김대감의 관직과 재산이 모두 복구되었지요. 한양거리에는 김대감의 결백을 칭송하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김대감께서 억울함을 푸셨다네. 막내 며느리의 효심이 하늘을 감동시켰다더군. 김대감 댁 대문 앞에는 축하, 인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임금께서는 김대감에게 예전보다 더 높은 벼슬을 내리셨고 특별히 순옥의 효행을 칭찬하는 교지까지 내리셨지요. 김대감은 제일 먼저 순옥을 불러 안채의 열쇠를 건넸습니다. 막내야, 이제부터 이 집안의 주인은 너다.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 가문은 영영 일어서지 못했을 것이다. 순옥은 황송하여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소부는 그저 며느리의 도리를 다했을 뿐이옵니다. 아니다. 내 효심과 지혜가 우리 가문을 살렸느니라. 이제부터 누구든 순옥의 말을 어기는 자는 내가 용서치 않으리라. 김대감의 엄숙한 목소리가 대청마루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씨 부인도 순옥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지요. 막내야, 내가 이 못난 시미를 구했구나. 평생 고맙게 생각하마.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지요. 아버님, 어머님, 저희가 왔사옵니다. 큰형 내외를 비롯한 6쌍의 부부가 대문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은 김대감 댁이 다시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고 염치 없이 돌아온 것이었지요. 아버님, 저희는 잠시 친정과 처가에 다녀온 것뿐이옵니다. 결코 아버님을 버린 것이 아니옵니다. 큰형이 황급히 변명했으나 김대감의 얼굴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둘째 형수부터 6째 형수까지 모두 아첨하는 표정으로 안채로 들어서려 했지요. 감히 누가 허락도 없이 들어오느냐? 김대감의 호통이 터져 나왔습니다. 6쌍의 부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지요. 아버님, 저희는 입 닥쳐라. 어려울 때 부모를 버린 자들이 무슨 낯짝으로 다시 돌아왔느냐. 김대감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는 6 아들을 하나하나 노려보며 말했지요. 너희는 내가 역적으로 몰리자 야반도주를 했다. 병든 어미와 억울한 아비를 버리고 제 살길만 찾아 도망쳤지. 그런 자들은 내 자식이 아니다. 큰형이 무릎을 꿇으며 빌었습니다. 아버님,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사옵니다. 하지만 김대감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다시는 내 앞에 얼씬도 하지 마라. 큰형수 김씨가 이씨 부인에게 달려가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사옵니다. 하지만 이씨 부인은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쓰러져 있을 때 나를 버리고 갔다. 그런 며느리들을 어찌 다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다른 동서들도 하나둘씩 빌어보았으나 이씨 부인의 마음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순옥을 불러 곁에 앉히며 말했지요. 순옥이 한 명이 6 며느리보다 낫구나. 이제 순옥만이 내 진정한 며느리다. 결국 6쌍의 부부는 대문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큰형부터 6째 형까지 모두 비단옷을 입고 왔으나 그들의 처지는 거지와 다름없었지요. 친정과 처가에서도 결국 냉대를 받아 갈 곳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를 어쩐단 말이냐. 우리가 잘못 판단했구나. 큰형이 땅을 치며 후회했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6 형제 부부는 결국 한양거리를 떠돌며 구걸하는 신세로 전락했지요. 한편 김대감 댁은 다시 예전의 영화를 되찾았습니다. 순옥은 안채의 주인으로서 집안을 훌륭하게 이끌었지요. 그녀의 지혜롭고 자비로운 성품은
온 한양의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얼마 뒤 순옥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김대감은 손자를 안고 기뻐하며 말했지요. 이 아이야말로 우리 가문의 진정한 후계자다. 순옥의 효심을 이어받아 훌륭한 사람이 되리라. 세월이 흘러 순옥의 아들은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벼슬에 올랐습니다. 순옥의 효행은 길이 전해져 후세 사람들의 귀감이 되었지요. 한편 여섯 형제는 평생 가난과 천대 속에서 살다가 쓸쓸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거드름 피우던 동서들도 거지가 되어 거리를 떠돌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았지요. 권선징악의 도리는 이토록 엄정하여 진심. 어린 효와 덕을 쌓은 순옥은 평생 부귀영화를 누리며 자손만대 복을 받았습니다. 반면 부모를 버린 여섯 형제는 천벌을 받아 비참한 삶을 살았지요. 달빛 아래 고요한 김대감댁 기와지붕 위로 순옥의 덕망이 은은하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딸로 태어나 천대받던 막내 며느리가 진정한 효심과 지혜로 가문의 기둥이 된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